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 일정이 이제 곧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어떤 흐름으로 갈지 저는 매우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3일날 미국 부채 한도 임시 상향안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중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좀 매우 시끄럽고 정신없고 좀 이슈도 많고 그런 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응을 좀 잘 할 필요성이 있거니와 미국의 소식 먼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보다 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임되자마자 너의 역할은 나의 역할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일시적이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연준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적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강조를 하기도 했었으며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팬데믹과 경제 재개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한편 고용시장에서 팬데믹 여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 노동시장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확장세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연준 목표치 부근으로 고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현재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 정책을 가속화하는 게 땡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단기 성장 전망에 따른 기대가 반등을 했지만 델타 변이에 따른 우려로 인해 일자리와 수입 전망이 약화된 것이 이번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을 했으며 또한 소비 지출 물가 상승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6개월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11월 제조 PMI가 좀 좋게 나와 주었고요.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들어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와에 따른 또 원료 수급이 다시 안정화되게끔 뭐 어떻게 좀 잘 풀었나 봅니다. 그래서 석탄 수급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지만 한국의 그런 요소 순환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안정화가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9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영향성과 엔화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시현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좀 보여주었다. 즉, 이 말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생각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발언으로 인해서 그 하락폭이 좀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가 온스당 177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 모더나 CEO의 부정적 전망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파적 발언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이 있기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또 부분의 또 영향은 유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네, 배럴당 66.9달러까지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번 백신 효능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나왔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빠른 긴축 시사에 뉴욕 증시 출렁이고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는 매우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12월 회의에서 우리는 논의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 고용과 경제 활동의 리스크가 커졌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야 나는 그걸 좀 우리가 유심하게 보긴 할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나는 인플레가 안 잡히면 일단 금리 인상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대목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내비쳐 주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만약에 그 인플렉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카드도 꺼낼 것으로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설문에 따른 정리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크립토 관점에 대한 내용도 좀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좋은 것은 인정. 하지만 규제가 없어 난처한데 규제 방안을 좀 만들고 곧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12월 중에 이제 연준이 생각했던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보고서도 나오고 그렇다라고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도 그걸 좀 쎄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스테이블 코인의 좋은 것을 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비가 뭐죠? 예, 뭐 기초통화 뭐 달러 기반의 그런 측면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건들 필요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잡다한 부작용 부분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한 기초통화 훼손이 좀 우려돼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또 미국을 싫어하는 또 국가들이 또 연합을 해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변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재적으로 기초통화에 따른 뭐 흠집이나 훼손 부분에 따른 약간의 단속 또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 따른 약간 기회감도 같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중요하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한다면 전면 금지할 계획도 있으며, 근데 이거는 좀 힘들죠. 달러를 위협을 한다? 담보비가 그렇게 있는데 뭐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시장이 떠나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젠 달러 가치를 최선으로 생각을 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읽는 대다수론자들이 야 이거는 달러의 위협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되면 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언론의 플레이도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다 알죠. 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최선호 수혜주는 달러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금리 조기 인상의 필요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부분에 따른 측면은 어차피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 시장이나 나머지 시장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데 코인 시장 부분도 요거 잘 안 잡힐 수도 있으니 요거 그 전에 우리가 요거 딱 던지면서 요것도 같이 잡을게요. 그러니까 돈 부분에 있어서 위험 있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라는 걸 사전에 이렇게 좀 공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테더는 너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를 위해 테더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 USDC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쪽은 이번에 완벽하게 개편을 하고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검증과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계속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죠. 근데 테더 측면은 최근에도 뭐 당연히 약간의 벌금도 맞았고 감사도 받았지만 문제될 건 없긴 하지만 담보비 부분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채권이 어떤 채권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지 그것도 뭐 깔끔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달러 비중을 좀 더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따른 그런 눈치를 좀 더 회피할 수 있을 만한 경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야 요거 좀 눈에 밟혀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USDC가 좀 더 시총에 올라오는 폭이 더 가파라지고 있죠. 뭐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황상 금리 인상 조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시기가 급박해 온다면 때에 따라 강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야, 코인은 피해갈 수 있지. 뭐, 코인은 뭐, 다르다. 이번 대체 자산이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오래됐던 존버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안전자산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하면 18, 19년도 아주 시장이 좋았을 때 더 좋은 평가를 분명히 받았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금과 또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런 트렌드와
차트와 비교했던 것을 18, 19년도 때도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그 자료는 제가 해당의 한국에 있는 그 PC에 일단 저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시장이 정말 안 좋았었을 때 만약에 보게 되면 뭐 팬데믹이나 뭐 18년도 때 약간의 불확실성이나 뭐 19년도 때 있었던 불확실성 부분이 있었을 때도 충분히 그거를 흡수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대다수 알 거라고 저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건 좀 위험적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월 FOMC 시장에서 인플레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질 것이고 현실적으로 내년까지 인플레를 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대한 노력하기, 최대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투자자산 시장이 과열했던 거는 언제든지 이제 눈치 보기 싸움으로 누가 먼저 매도를 할까?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매도를 먼저 끊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이제 눈치 싸움이 약간이 들어가는 시점이 도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에 관망을 해서 경제적 대처 방안을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번 그 어제 영상 만들어놨던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오미크론은 다른 정책적 방안으로 할 것인데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에 따른 빈부격차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과 문제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도 뭐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다음으로 크립토닷컴의 북미 파생 상품 거래소 인수가가 2억 달러라고 하는데 정말 크립토닷컴 요새 미친 듯이 돈을 마구마구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이즈그룹 산하 북미 파생 상품 거래소 스몰 익스체인지 2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농구장입니다. 예, 스테이블 풀스 센터 7억 달러의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때 또 논란도 꽤 컸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상징적인 부분에 그것인데 과연 이것을 변경하는 게 맞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역시 자본주의의 나라이다 보니까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장 명칭 사용 기준의 최고액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젊은 층들은 이 이름 바뀌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또 약간의 추억이 있고 또 약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그 추억으로 인해서 좀 아쉽고 섭섭하다. 그리고 그거는 좀 뭐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빗썸의 건물을 또 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리아가 테헤란로의 중대형 건물 토지와 빌딩을 약 2천억 원대 매입하기로 가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썸 측은 계약 상대방 계약 체결까지 확실한 내용을 비공개 조항을 걸었다. 그리고 2달 전에 테헤란로에서 1,500, 2천억 신사업 부직을 물색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또 과거에도 업비트가 강남 땅 빌딩 3천억 원에 매입을 했으니 야 우리도 질 수 없다. 빗썸도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한번 긁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정답은 부동산이다. 끝물은 부동산이다. 이런 거는 뭐 약간의 뭐 포트의 다변화일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동산에 따른 자산의 좀 분배 효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복세 ETF 현물을 출시를 했는데 피델리티에 따른 현물 ETF 출시가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있다. 그 대신 좀 아쉬운 거는 미국에서 현물 ETF가 빨리 나와주길 전 바랄 뿐인데 뭐 이번 해는 뭐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고 내년에
과연 잘 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뭐 저의 그냥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를 최대로 많이 올리게 되면 아시다시피 뭐 세네 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았을 땐 6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뭐 여러 번 한다라는 건 팩트죠. 오미크론이 변수이긴 하지만 어차피 2주 뒤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또 대응을 하면 되고 대응의 영역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면 자, 이것은 팩트인데 이 팩트 부분이 이제 바이러스로 변경이 될 것이냐는 일단 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고, 일단 요 부분에 있었을 때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투자 자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건 좀 더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게끔 정책화를 가겠다라는 것인데, 내년에 과연 뭐가 됐든 간에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US 블리시 거래소 오픈 시작이 돼서 나스닥도 조만간 상장하고 12월 달이 이제 가까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약간의 일시적이더라도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의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측면이 있거니와, 그리고 그레이스케이 SEC 비트코인 현물 ETF 계속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라고 하지만 이것도 말장난이죠. 야, 우리 위법 아니야. 우리 검토를 하고 있고 연기만 했을 뿐이야.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죠. 뭐 말장난이 뭐 항상 어떻게 지어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12월 부분 한번 알트코인 호재 목록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가까워지고 있는 퀀텀의 반감기,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휴먼스케이프 초기 언락 또 지났고, 페이스명 사명 메타로 변경을 했고, 이제 그 뒤에 마이크로 이더 선물 출시 12월 6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예. 왜냐면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 선물 만기 시점이 돌아와서 1000만기 때는 또 어떻게 된다? 시장에 약간 눌림목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부분에 따른 또 소식이 하나 있고, 스텔라 루멘 소식과 크리스마, 그리고 스택스, 메타디움, 발키리, 뭐 ETF 펀드 요런 소식이 남아져 있네요. 그리고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투자자는 CME 53,000달러 장기 보유자 물량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따른 급락을 했다면 이번 조정은 21년도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약한 조정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지표는 53,000달러 선이 여전히 핵심이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에서 변이 오미크론에 따른 영향을 좀 더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기에서도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모든 시장은 이 오미크론에 따른 2주 뒤에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못했던 측면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그 병목 현상 부분이, 물류 병목 현상은 거의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거의 다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4분기에 따른 지표는 매우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굴 부분에 따른 해시율도 어느 정도 계속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니와. 네, 마지막 내용으로는 두물머리에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또 설명을 해주셨던 측면에서 이걸 비트코인 관점으로 제가 재해석을 하고 재인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세상의 중심에 서다.
이제 MZ 세대는 이제 81년생부터 05년 세대까지 합쳐지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38%를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 인구에서도 MZ 세대가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총 인구 대비 연령 비중을 보게 돼도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도 MZ 세대 부분을 좀 더 챙기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매력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많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그럼 이 MZ 세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고 가장 관심도가 많이 있는 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자기가 성장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은 추억이 있고 그 뒤에 그 안에서 또 투자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게 가장 괜찮을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의 기회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 이상주의 지향, 이타주의, 초기 인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주로 미국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 부동산이 가장 높았고, 한국의 MZ세대 소득별 분위 양극화도 가장 많았기 때문에 약 35배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때도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는데 밀레니어 세대도 겪었고, 여기에서 또 아날로그 음악에서 디지털 음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또 블록체인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던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이 추억에서도 이제 온라인 게임이 있었고 메타버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에 있는 세대는 곧바로 인터넷 세대로 넘어가면서 메타버스 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결제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P2E 부분이 요새 가장 핫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 부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최근에 코인으로 부자 됐던 젊은 층들도 많고, 코인에 따른 관심도도 이 MZ세대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의 자산의 비중은 일단은 좀 매우 낮긴 하지만 앞으로 더더더 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야, 네 말 거짓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2017년도 때 코인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지하철에도 여러 가지 미성년자 그런 부분에 뭐 규제나 그럴 때 정립이 안 됐을 때도 대부분 중학생, 제일 지하철에서도 저는 뭐 여러 이야기를 많이 주워 듣기도 하거든요. 타보면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초등학생도 코인을 하고 있었고 중학생 애들도 코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생 애들이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했던 애들도 물론 소규모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들에 대한 입소문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아시잖아요. 네, 저 친구 저런 쪽에 관심 있는데, 야, 이거 용돈 좀 돼 하면 저기 가서 막 좀 이슈가 있거나 이슈 뭐 약간 트렌디한 걸 좀 좋아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저의 과거적인 관점을 또 보았을 때도 약간 MZ세대 부분에 따른 그런 영향성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투자하는 자산을 일단 가장 뭐 대중적으로 주식 쪽으로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코인 쪽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암호화폐가 좀 낮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주식, 뭐 예금,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변동성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팬덤 측면 접근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보게 되면 그만큼 더욱더 애초에 이 정도밖에 파이가 안 되니까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파이 부분이 더 크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초창기 투자자 입장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또 뭐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원래 모든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쪽에서 많이 해야 돈벌이가 잘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위험한 걸 감수하고 그렇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하게 되면 어떤 시장이든 간에 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냐, 내가 주인공이 못 되냐, 운도 또 따라 주어야 되고, 나의 이제 그 실력도 좀 따라 주어야지, 그게 여러 가지 다 박자가 어울려지고,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진정한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빛이 어둠의 빛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1년 총 부분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수익성이 매우 좋게 나왔고, 이 정도 수익성만 본다라고 해도 저는 1년 중에로 봤을 때 가장 핫했던 시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장이긴 하지만 반대로 또 반대론자들의 해석을 했었을 때는 또 이렇게도 변명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이 정도까지 수익성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과 주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하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항상 본인의 주관을 명확히 설정을 해놓고 목표 금액도 정확히 설정을 해놓고 투자 부분에 따른 수익률도 명확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그러면 저에 따른 이렇게 내가 팔았으니까 너희들도 팔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인의 소신대로 하지 않았을 때 후회가 많이 남고 2018년도 때도 조금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양보를 나와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게 배신으로 해서 또 많이 후회가 또 자기에 따른 질책과 질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18, 19년도 때도 욕 엄청 많이 먹었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욕도 많이 먹기도 했었죠. 뭐, 여기서 같이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봤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벌었던 게 정말 과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요 정도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던 결과치로 보았을 때 만족한 보상이고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개인의 실력차가 좀 있고 다 입장과 환경의 또 차이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쉽게 각 시즌을 잘 타가지고 맞춰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돈이 쉽게 벌리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정말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돈을 벌었을 때 저축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고 이만큼 접근을 했었을 때 그만큼 보다 좀 적게 나왔다고 하면 뭐 약간의 다시 한번 뭐 나의 목표 금액을 재조정하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 지금의 뭐 가족의 사정과 집안의 환경과 지금의 뭐 당장 결혼에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양보를 해가지고 투자를 좀 기다려 봐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고 하면 자기의 인생의 또 배우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또 타이밍 또 놓쳐가지고 또 결혼 시즌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또 깨졌던 부분도 18년도 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발 그러시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릇이 정확하게 맞는지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하고 뒤돌아보는 시간 좀 보시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을 때 이 정도도 나는 견뎌낼 수 있고 좀 더 나는 시장을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더 길게 보셔도 되지만 내 멘탈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나의 과거의 목표치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